그날 밤 저는 안주를 챙기러 주방에 갔습니다. 불과 2분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치즈 한 조각 꺼내고 과자 봉지 뜯고 다시 거실로 돌아오는데 딱 2분. 그런데 그 2분 안에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야 할 제 남편 희철이가 제 언니 솔지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두 사람의 입술은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과자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치즈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희철이는 당황해서 눈을 피했고 솔지 언니는 태연하게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소리 없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빌라 2층에서 남편 희철이와 신혼살림을 차린 지 3년이 됐어요. 남편 이희철, 저보다 3살 위인데요.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첫눈에 반했다기보다 서서히 좋아진 케이스예요. 밥 먹을 때 제 그릇에 먼저 음식을 덜어주는 사람. 추운 날 제 목도리를 고쳐 매주는 사람. 오늘 힘들었지?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소소하지만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솔지는 저보다 5살 위고요. 미혼의 회사 다니면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하고 성격이 완전 달라요. 언니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모임 가면 항상 중심이 되는 타입. 저는 조용하고 눈치 보고 뒤에서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러웠거든요, 언니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게 굴어? 언니 닮아봐. 엄마가 늘 하던 말. 근데 그게 열등감이 됐는지 어쩐지 저는 언니를 정말 많이 좋아하면서도 어딘가 작아지는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희철이를 소개해줄 때 언니 반응이 좋았어요. 야, 민지야, 이번엔 제대로 건졌다. 얼굴도 되고 성격도 되네. 그 말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언니가 인정해준 사람이니까요. 결혼식 날 언니가 축사를 했어요. 하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은 언니는 정말 예뻤어요. 민지야, 너보다 내가 더 떨린다. 이 사람 잘 부탁해, 이희철 씨. 우리 민지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유리처럼 여린 애야. 잘 지켜줘.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부케를 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면 목이 메어요. 그 눈물이 행복한 눈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초는 정말 달콤했어요. 희철이는 제가 해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과장되게 맛있다고 했어요. 야,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어디서 배웠어 이거? 그냥 엄마 레시피. 장모님 솜씨 물려받은 거네. 맛집이다 우리 집. 그런 소소한 말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들어오던 사람. 주말 아침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편의점 달려가서 바나나 우유 사오던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의 첫 방문이 이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야 나, 언니. 언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가다가 그냥 생각났어. 올라가도 돼? 신혼집에 갑작스러운 방문이 살짝 어색했지만 언니인데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언니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척 앉더니 신기한 것처럼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야, 진짜 아늑하다. 인테리어 내가 다 했어? 응, 희철이랑 같이. 제부 혹시 맥주 있어요?
희철이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고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그땐 그게 그냥 자매끼리의 화기애애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오피스텔이 너무 심심해. 내 집보다 너희 집이 더 편해. 언니는 그런 말을 태연하게 했고, 저도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가족이 자주 오는 집이 따뜻한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결혼한 지 6달쯤 됐을 때부터였어요. 희철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누우면 예전엔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는데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비켰고 자기야 하고 팔짱을 끼면 아 피곤해. 나 좀 쉬자라고 했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했어요. 그랬어요, 처음엔. 그런데 어느 날 샤워를 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희철아, 핸드폰 왜 들고 가? 음악 들으려고. 평소엔 안 들었잖아. 요즘 샤워할 때 노래 들으면 좋더라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 뒤로 알아차린 건 잠금 설정이었어요. 예전엔 지문 잠금도 없이 그냥 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패턴 잠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언제부터 잠금 걸었어? 회사에서 보안 앱 깔라고 해서. 이제 자동으로 잠기더라고. 자연스러운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설명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정적인 첫 번째 단서는 세탁소에서 나왔습니다. 희철이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폐 넣어둔 채로 세탁했다가 돈이 다 구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종이 2장이 만져졌어요. 꺼내봤더니 영화 티켓이었습니다. 임해. CGV 영등포, 좌석은 HR 12번, 13번. 상영 시간은 화요일 오후 7시. 그 주 화요일에 희철이는 팀 야근이 있다고 했었어요.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늦을 것 같아. 밥 먼저 먹어. 그 문자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티켓을 바라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간 거 아닐 수도 있어. 혼자 갔을 수도 있고. 남자 동료랑 갔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가볍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요즘 영화관에서 볼 만한 거 많다던데 우리 이번 주말에 볼까? 희철이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영화관? 나 영화관 간 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1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티켓은 불과 열흘 전 날짜였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내리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티켓은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고 모른 척했습니다. 희철이가 야근이라는 날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기다려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 싫었어요. 그 마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면 다 끝나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수진이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수진이는 희철이 같은 부서 동료예요. 어머,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반가워요. 요즘 어때요? 저요? 저는 좋죠. 요즘 희철 씨네 팀 프로젝트 끝나서 다들 칼퇴근한다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야근 없어지니까 완전 꿀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는 표정을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요. 그렇네요, 하. 마트 카트 손잡이를 꽉 쥐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러니까 야근이 없다. 그러면 그 수많은 야근 날들은 뭐였는가? 수진이가 돌아서고 나서 저는 냉동식품 코너 앞에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맥주 한 캔을 마셨어요. 희철이가 또 야근이라고 했거든요. 유리컵에 따라서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술을 마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괜찮다고 되뇌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야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다음 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희철이 요즘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와. 언니네 와. 언니 오피스텔에 갔어요. 언니는 홍차를 끓여줬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영화 티켓 얘기를 했어요. 야근 거짓말 얘기도 했어요. 핸드폰 잠금 얘기도요. 언니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민지야. 그게 다야? 응. 그거 갖고 바람 피운다고 단정 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영화 티켓 한 장 갖고. 2장이었어. 그래도 남자친구랑 갔을 수도 있잖아. 남자들끼리도 영화 보거든. 야근 거짓말은? 프로젝트 끝났어도 혼자 남아서 다른 일 처리할 수도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언니한테 위로받고 집에 왔으니까요. 그날 언니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잠깐 화장실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화장대 위를 봤습니다. 여자 화장품들 사이에 낯익은 향수 하나가 있었어요.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까만 병. 그 향수는 제가 희철이 생일에 선물해 준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58,000원 주고 샀던 한정판이라 단종된 거. 언니는 미혼이에요. 화장대에 남성용 향수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언니, 저 향수 남자 거 아니야? 남자친구 생겼어? 언니가 화장대 쪽을 힐끗 봤어요. 잠깐 눈빛이 흔들렸던 것 같았는데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남자 선배가 선물해줬어. 왜 냄새 맡아봐, 좋아. 저는 그렇구나 하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향수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너 요즘 어때? 건강하지? 네, 어머니. 저 잘 있어요. 애기는? 아직 소식 없어? 또 그 얘기였어요. 아직은요. 저희 아직 좀 더 둘이 지내려고요. 야,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희철이가 밖으로 도는 거 있지? 애가 안 생기니까 남자가 답답하지. 여자 쪽에서 좀 노력해야 해. 그게 현실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딴 데로 간다.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그럼 내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었고, 그래서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던 거예요. 저는 이희철이라는 남자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를 다니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느 일요일 희철이가 운동하러 나간 사이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트렁크를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에 와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그런데 파일이 없었어요. 최근 한 달치가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중 영상도, 주행 중 영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모리 카드 포맷을 한 거였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다시 꽂아두고 트렁크를 닫고 주차장 바닥에 잠깐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비가 왔습니다. 희철이가 퇴근 시간에 야근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고 희철이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희철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7시 15분쯤 희철이가 나왔어요. 혼자였어요.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남자가 아직 제 남편이었으니까. 희철이는 지하철이 아니라 택시를 탔어요. 저도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앞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힐끗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따라가면 되죠? 네. 서울 마포에서 홍대 쪽으로 달렸습니다. 희철이 택시가 한 오피스텔 앞에 섰어요. 저는 한 블록 앞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에 서서 그 오피스텔 입구를 봤어요. 희철이가 망설임 없이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처음 오는 곳이 아닌 동작으로. 저는 그 오피스텔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언니 솔지의 주소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 앞 골목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서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그걸 마셨습니다. 편의점 알바 청년이 못 본 척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줬는데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들어가서 문 두드릴까? 무릎 꿇려놓고 다 따져볼까? 근데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집에 왔어요. 샤워하고 이불 덮고 눈 감았는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0분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희철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못 잠들었어. 나 씻을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철이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다. 응. 맛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 입으로, 그 입술로 맛있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작년 여름 가족여행을 기억합니다. 희철이가 우리 가족여행 어때? 처형이랑 같이 강원도 펜션 어때? 했어요. 저는 좋았어요. 언니가 혼자 살아서 여름휴가도 못 가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펜션은 아담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바비큐도 하고 수박도 썰고 밤에는 셋이서 맥주 마시며 TV를 봤어요. 저는 술이 약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 너무 졸려. 먼저 잘게. 응, 들어가자. 희철이랑 언니는 아직 멀쩡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목이 말라서 눈이 떠졌어요. 주방에 물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에서 2사람이 보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언니가 희철이 어깨에 기대 있었고 희철이 손이 언니 등 위에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술 마시다가 언니가 기댄 거구나. 희철이가 옆에서 받아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생일 아침이었어요. 11월 3일. 희철이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생일 축하해. 카네이션이랑 장미가 섞인 꽃다발이었어요. 카드도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펼쳤어요. 민지야, 생일 축하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글씨를 봤어요. 희철이 글씨체와 달랐어요. 희철이는 글씨를 쓸 때 희울 동그랗게 크게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카드의 희운 작고 납작했어요. 언니 솔지의 글씨체. 저는 카드를 다시 접었습니다. 고마워.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꽃을 꽃병에 꽂으면서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언니도 오고 친구 2명도 오는 자리였어요. 저는 마트에서 독한 양주를 샀습니다. 평소에 사던 맥주 대신. 희철이랑 솔지 언니는 술을 잘 마시거든요. 그 독한 술을 잔뜩 마시면 어디서 뭔가가 새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 자신도 그 마음이 무서웠어요. 파티가 시작됐어요. 친구들이랑 케이크 앞에서 사진 찍고 파스타 먹고 술 마시고 언니는 늘 그렇듯 좌중을 휘어잡았습니다. 희철이는 언니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안주 접시를 가져오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을 때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저한테 웃는 눈빛이랑 달랐어요. 술이 한두 잔씩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있잖아. 나 요즘 드라마 보는데 거기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웃긴 게 상대방이 처제래. 진짜 막장이지. 바람 피우는 것들은 다 쓰레기 아니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1초, 2초, 3초. 친구 한 명이 맞아 완전 쓰레기지 하고 거들었어요. 언니는 표정이 굳었어요. 희철이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눈짓을 했어요. 민지야, 이리 와봐. 언니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손님들 앞에서 왜 이래? 분위기 망치게. 분위기를 망쳐? 내가 무슨 분위기를 망친다는 거야?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화 티켓 이메, 그리고 제가 몇 주에 걸쳐 수집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희철이 차가 언니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사진들. 이게 뭐야? 솔지 언니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건 오해야. 오해.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어떻게 오해야, 언니? 설명해봐.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지. 희철이가 그냥 내 집 근처 일이 있었던 거야. 몇 번씩? 언제부터야? 민지야. 언제부터냐고.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희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어색해서 다들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렸어요. 희철이는 저를 봤고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눈치를 챘는지 우리 이만 갈게, 민지야. 나중에 전화해 하고 나갔어요. 모두 나가고 셋만 남았습니다. 희철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솔지 언니가 거실 창가 쪽에 섰어요. 저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먼저 말문을 연 건 솔지 언니였어요. 민지야, 내가 먼저 말할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민지야, 먼저 유혹한 건 제부였어. 나는 처음엔 거절했어.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내 남편이 언니를 꼬셨고, 언니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야? 나도 외로웠어. 민지야, 나도 사람이야. 오피스텔에 혼자 있고, 아무도 없고, 제부가 자꾸 연락 와서.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잔 거야? 방이 얼어붙었어요. 솔지 언니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솔지야. 희철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솔지 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됐어. 다 나왔으니까.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희철이가 솔지 언니 어깨에 손을 얹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들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말해. 나 솔지 처형이랑 있을 때 더 숨 쉬는 것 같아. 그 말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8년을 만났고 3년을 살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 있고 제가 손 뻗으면 닿는 냉장고 안에는 제가 어제 사온 희철이 좋아하는 요거트가 있고 제가 매달 정성껏 기록하는 결혼 기념일 다이어리가 책장에 꽂혀 있었는데 숨 쉬는 것 같다고요. 저랑 살 때는 숨이 막혔냐고요. 다음 날 엄마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냥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듣고 솔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솔지 언니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엄마, 자식 싸움에 끼지 마세요. 자식 싸움. 제 남편을 가로채간 게 자식 싸움이었어요. 엄마가 뒷목을 잡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를 달랬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피해자인 제가 엄마를 달래고 있었으니까요. 희철이는 그때부터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전세 보증금은 반반이잖아. 변호사 통하면 되겠지? 너무 차가웠어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두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당한 걸 혼자 사귀지 않겠다. 저는 지인 중에 사진 찍는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돈은 줄게. 그 친구는 사진기자 지망생이었어요. 카메라 장비가 있었고 장거리 촬영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희철이랑 솔지 언니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철이가 요즘 자주 간다는 강남 쪽 호텔 뷔페, 솔지 언니가 자주 가는 홍대 카페.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릴 때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손에 쥐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쓰지 않았어요. 쌓아뒀어요. 그러던 중 솔지 언니 직장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 희철이 회사 동료 중에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이 솔지 언니 회사 쪽 사람이랑 연결이 됐나 봐요. 서울이 좁다고 하더니 정말 좁더라고요. 솔지 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민지야, 나 회사에서 눈치가 이상해. 내가 소문낸 거야? 내가 뭘 낼 게 있어? 민지야, 나 진짜 힘들어. 내가 잘못했어. 그거 알아. 근데 이건 너무 하지 않아? 언니는 내가 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전화 너머로 솔지 언니가 울었어요. 민지야, 제발. 우리 언니 동생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더니 제가 나가니까 복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잘못했어. 용서해줘. 복도에서 무릎 꿇은 언니를 봤어요. 그 언니가 내 언니가 맞나 싶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 혼내줬던 언니. 대학교 때 제가 실연당하고 펑펑 울면서 전화하니까 택시 타고 달려와 준 언니. 제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으며 눈물 훔쳤던 언니.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용서는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 3초를 버티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 후 익명으로 희철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전후 사정을 들은 누군가가 올린 것 같았어요. 희철이 팀 이름, 그 남자 이름, 그리고 사진. 글이 올라간 지 반나절 만에 희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야? 내가 올린 거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 아니야. 민지야, 나 지금 대기 발령됐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그 전화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나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철이가 집에 왔어요. 이미 짐을 반쯤 뺀 상태였는데 그래도 왔어요. 저는 현관을 막아서며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희철이 눈빛이 달랐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들어올 권리 있어.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됐어, 들어와. 희철이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뭔가를 챙겼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너 후회할 거야.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어요.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지.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가전제품, 차량 등록 문제. 사랑이 숫자로 분해되는 과정이었어요. 희철이가 짐을 빼러 온 날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돌아와 보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TV는 가져갔고 책장에 희철이 책도 다 빠져 있었어요. 거실 벽에 사진들도 반쯤 없어졌는데 신혼여행 사진 한 장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떼지 않고 간 게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 두 사람은 바다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였을까 싶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이긴 했을까?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친정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 사진들.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솔지 언니. 전주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 외갓집에서 찍은 사진. 솔지 언니가 저 어릴 때 저를 업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갑자기 앨범을 닫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가족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희철이를 잃은 것보다 언니를 잃은 게 더 힘든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무렵 어느 날 아침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예민해지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두 줄이 떴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임신 6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혼 서류를 넣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언니와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였어요. 그날 저녁 솔지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나 임신했어. 제부 아이야.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읽은 건데 3번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자매가 같은 남자의 아이를 동시에 임신한 거예요.
현실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지고 무릎을 안고 바닥에 앉았어요.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뭔가?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 빌라는 옥상 출입이 돼요. 빨래 건조대가 있고 화분도 몇 개 있는 작은 옥상이에요. 저는 난간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멀리 한강 불빛도 보이고 편의점 간판도 보이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이 있겠지. 각자의 고통이 있겠지. 나만 이런 게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내 목을 조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민지야, 저녁 먹었어? 엄마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내일 가도 돼?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응, 엄마. 와. 저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다음날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콩자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엄마는 부엌에서 제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식탁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콩자반을 밥 위에 얹어주면서 말했어요. 민지야, 밥 먹어.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민지야. 응. 이 아이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쁜 인연으로 왔어도 아이는 너한테 복이야.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날 법원 복도에서 희철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변호사 2명 사이에서 서로 서류를 나눠갖고 고개를 꾸벅하고 헤어졌습니다. 극적인 건 없었어요. 눈물도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도장 하나, 서류 한 장. 8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그냥 굴러가고 있었어요. 버스 옆자리에는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가 있었고 그 아이가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웃은 게. 산부인과를 다시 갔어요. 이번엔 마음을 좀 다잡고 갔습니다. 아이 낳을게요. 의사 선생님이 잘 결정하셨어요. 하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두렵기만 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 경제적인 것도 걱정됐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근데 엄마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 아이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배가 살짝 나왔어요. 아직 눈에 띄진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배를 만져봤습니다. 안녕, 나야. 엄마야. 처음으로 그 아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발을 차진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오래된 친구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나 아는 분이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 구하는데 내 포트폴리오 있잖아. 한번 내봐.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프리랜서 일을 조금 하다가 희철이가 그냥 집에서 살림해라고 해서 일을 쉬었거든요. 그게 2년 전이었어요. 나 할 수 있을까? 야, 어려운 일 아니야. 소규모 브랜딩 작업이야. 한 번만 해봐. 망설였어요. 배도 나오고 있었고 오랫동안 일을 쉬었으니까요.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예전에 만들었던 작업물들을 꺼내봤어요. 이걸 내가 만들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 이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면접을 봤어요. 임신 중임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 중인데
출산 후 복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30대 초반 여자분이었어요. 그게 문제돼요? 먼저 프리랜서로 몇 가지 작업해보면서 서로 맞는지 보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작업은 카페 브랜딩이었어요. 로고 디자인, 메뉴판, 봉투 디자인. 오랫동안 안 하던 일이라 손이 느렸어요.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있기도 했어요. 배가 당기면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했어요. 작업물을 보내면 대표님이 좋아요. 이 방향으로 가요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출산 예정일 사흘 전 진통이 왔어요. 새벽 2시였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배가 당겨. 아기 나올 건가 봐. 엄마가 20분 만에 왔어요. 병원에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무서워. 무서운 게 당연하지. 근데 민지야, 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이미 버텼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3.1kg의 여자아이. 간호사가 아이를 제 배 위에 올려줬어요. 그 따뜻한 무게를 느꼈어요. 그게 진짜 기적 같았어요. 이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왔어요. 아이의 눈이 저를 봤어요. 아직 초점이 없었지만 그 눈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이가 돌이 됐어요. 이름은 소아. 작고 따뜻한 이름이 좋아서 지었어요. 소아는 웃을 때 눈이 없어져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매일 핸드폰에 사진을 수십 장씩 찍게 돼요. 회사 일은 지금도 프리랜서로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작은 브랜딩 회사지만 분위기가 좋아요. 대표님은 제 사정을 조금 아시는데 한 번도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로만 평가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솔지 언니는요.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민지야, 나 아이 낳았어. 아들이야. 저는 그 문자에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 됐다. 더 이상은 없었어요.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분노를 제 안에서 키우면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어요. 용서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이에요. 그 둘의 삶은 그 둘이 알아서 감당할 거예요. 희철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말로는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솔지 언니랑은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생각이 나요. 희철이랑 좋았던 시절이. 토요일 아침 편의점 바나나 우유 얘기도 생각나고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둘이 소파 조립하면서 웃었던 것도 생각나요. 그 기억들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을 거예요. 근데 진짜였던 것들도 배신이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신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자리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래 걸렸어요. 한동안은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어요. 오늘 하루 또 버텨야 한다는 게 무거웠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커피 냄새가 맡고 싶었어요. 그냥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였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서 치유가 아니라 재건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 땅에 새 집을 짓는 일. 그 일이 힘겹고 더디더라도
한 장씩 쌓이는 벽돌은 분명히 쌓입니다. 살면서 많이 들으셨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배운 건 진한 피라도 나를 해치면 묻어내야 한다는 것.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날에도 좋은 날에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 편이에요. 부디 잘 지내세요.